수도권에 밤사이 많은 비가 내려서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됐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서울 잠수교에 나가 있는 손성민 기자. 자, 비가 내렸다 그쳤다 계속 반복하고 있던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서울 잠수교는 보행 통제가 아직 시작되진 않았지만 다리 가까이 한강물이 많이 불어난 모습입니다.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인데요. 서울엔 새벽부터 굵은 빗줄기가 반복적으로 쏟아졌습니다. 서울시는 어제부터 직원 3,400여 명이 비상근무에 돌입했고 청계천이나 도림천 등 서울 시내 하천 29곳도 출입을 전면 통제한 상황입니다. 서울 동부간선도로 역시 전 구간이 통제됐는데요. 이동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겠습니다. 밤사이엔 경부 북부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파주 지역엔 시간당 최고 100mm가 넘는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져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지역엔 지금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문산역 인근 도로가 침수되어 교통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수도권에도 오전 8시 45분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올해 처음 들어 수도권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기상청은 오전까지 시간당 최고 7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습니다. 네, 서울은 지금 잠시 비가 소강 상태군요. 어쨌든 이 비가 많이 내려서 산사태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수도권과 충청, 강원 등지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가 발령 중입니다. 파주시와 양주시 등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는 산사태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산사태로 인한 피해는 없지만 여전히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어 위험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수도권으로도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산사태나 낙석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상 상황과 안내 방송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서울 전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고 전국엔 폭우 피해 신고만 2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 이 상황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서울 수도권에 처음으로 올해 호우 재난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됐다 하더라고요. 이 장마 수준이 아니라 뭐 물폭탄 수준으로 퍼붓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경기 북부 지역 파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제부터 월요일부터 사실 3일이 꽉 차지 않은 거의 한 이틀 만에 300mm가 넘는 비가 내렸는데 예. 그 호우 경보가 내려지는 보통 호우 경보라고 하면은 3시간 만에 90mm의 비가 집중이 되거나 12시간 만에 180mm의 비가 집중이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될 때 호우 경보를 발령을 하는데 지금 새벽 4시 타임부터 6시까지 순차적으로 경기 북부 지역에 호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네. 그때까지만 해도 비구름의 중심이 휴전선 부근에서 그러니까 북한 지역의 황해도 부근과 우리나라 경기 북부 지역에 걸쳐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당초 예상했던 진로보다 지금 우리나라 서울 쪽, 수도권 쪽으로 좀 더 남하하면서 출근길 그쯤에는 이제 서울 지역까지도 호우 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네. 세찬 비가 내렸습니다. 다시 지금은 좀 더 북쪽으로 이 비구름대가 좀 북상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올라가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한 10시 20분쯤에 서울을 내려졌던 지금 호우 경보는 해제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근데 다만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런 좁은 띠의 강한 비구름이 남북으로 미세한 거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비가 그쳤다라고 해서 안심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비가 그쳤다고 해서 주변 시설물 점검을 보는 거는 좀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그런 정보 토대로 그리고 각 행정기관에서 발표하는 뭐 홍수 관련한 정보, 도로 통제 정보라든지 이런 등등등 산사태 정보 등등을 계속 참고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말씀하신 거 보면 이번 장마 흐름을 보면은 수도권 장마비 양상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오르락내리락하는 것도 그렇고요. 최근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91년부터 2000년 초반대만 하더라도 보통 이제 정체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남쪽에 위치한 덥고 습한 공기와 북쪽에 위치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대립을 하면서 그 대립하는 좀 더 폭넓은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좀 이렇게 고르게 분포해서 내리는 비의 형태가 과거의 장마전선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립하는 그런 공기로 인해서 전선 주변에서 굉장히 띠의 형태로
좁은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좀 다량으로 내리는 형태의 비가 이 내렸기 형태다.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주 초반만 해도 이게 이제 남부지방에 좀 걸쳐 있었습니다. 특히 남해안 지역에도 시간당 100mm의 비가 한 곳에 집중적으로 내렸던 형태라고 하면은 예. 이러한 형태의 비구름대가 지금 이제 중부지방에 걸려 있는 형태고요. 남쪽에 걸쳐 있을 때는 남쪽으로부터 다량의 수증기, 그러니까 비구름의 연료가 되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공급이 되는 가운데 비구름이 발달했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오르락 내리락 미세하게 이 정체 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북한 지역 쪽에 좀 위치한 상층에 위치한 네. 차고 건조한 공기가 이 덥고 습한 공기를 밀어내는 과정에서의 불안정이 좀 심해지다 보니까 이들 지역에 좀 세찬 비구름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좀 지금 보니까 피해 접수도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주의할 지역 어디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뭐 일단 비가 내리고 있는 지역에서는 많은 비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비가 내리기 전에 대한 대비,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의 대비, 그리고 비가 내리고 난 뒤에 대한 대비들은 모두 다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예. 전국적으로 6월 19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장맛비가 시작된 이후에 지금 전국 많은 지역에 500mm가 훌쩍 넘는 강수량을 전국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6월 말에 시작된 중반이 조금 넘게 이제 넘은 그런 날에 시작돼서 7월 말까지 이어지는 장마 한철 기간 동안 내려야 될 전국 평균 강수량을 2배로 훌쩍 뛰어넘는 지금 2배나. 수준인 거고 예. 남부지방은 다음 주쯤에는 이제 비구름이 잦아드는 형태, 장마의 끝물을 보이지만 특히 지금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후반까지도 계속해서 비 예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비가 퍼붓고 있는 경기 북부 지역으로는 바깥 외출하시지 마시고요. 이제 위험한 지역들 접근 아예 외출 자체를 하시지 않는 게 지금 상황이지만 비가 그친 지역에서는 비가 그쳤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지역에서 집안이 약해지거나 뭐 침하가 되거나 침수가 되는 그런 위험 상황들이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주변 지역에 좀 위험한 곳은 가지 않는 게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올여름 장맛비 정말 유의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보면은 땅 밀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좀 주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석굴암이 있는 곳으로 알려져서 좀 굉장히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 땅 밀림 현상이 뭐 산사태의 100배의 위력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우려가 많이 된다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양이 있는데 이제 토지에서 빗물을 많이 머금게 되면은 이 빗물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보통 이제 산사태 주의보라고 하면은 토양 함수율이 80% 정도. 토양의 80% 정도가 빗물을 흡수를 했을 때 산사태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아무래도 네. 그 무게가 비탈면의 그런 기울기를 이기지를 못하고 쓸어 내려지는데 산사태 경보는 토양 함수율이 한 100% 정도. 근데 이제 이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산의 일부분이 쓸려져 내려나가는 건데 예. 이 땅 밀림이라고 하는 것은 땅 속에서 물이 좀 차오르면서 보통은 이게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경우에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보통 이 지하수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할 때 땅 밀림 현상은 주로 예. 이제 나타나는 현상인데 땅의 비탈면부터 서서히 땅이 꺼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산사태보다도 피해가 발생할 때 위력의 100배 이상 나기 때문에 뭐 어떤 식으로 대형 일어납니까? 재난을 땅 밀림 어떤 식으로? 비탈면부터 계속 서서히 이제 땅이 순차적으로 꺼져 나가는 그런 현상인 거죠. 특히 이제 경주 같은 경우에는 세계 문화유산 석굴암이 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형 재난 피해뿐만 아니라 이런 국가적으로 문화재 손실에 대한 큰 어떤 피해도 발생하는 곳인데 예. 최근 들어서 경주 국립공원 토암산 일대 세 곳에서 이 앞서 말씀드린 땅 밀림 현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금 이들 지역에는 과거에 폭넓은 지역에 산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녹색 연합과 그리고 경주시가 좀 합동으로 이 지역을 좀 이제 정밀하게 좀 조사를 해봤더니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산사태를 포함해서 이런 땅 밀림 현상까지 좀 추가적으로 발생을 해서 앞으로 좀 위험하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작성이 됐는데 일단 이런 경주뿐만이 아니라 이미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장마가 모두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전국적으로 좀 이런 뭐 산사태라든지 땅밀림이라든지 지금 이제 토양의 지반이 약해진 현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조사를 해서 위험 지역을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인명 피해가 굉장히 걱정되는데 이 땅 밀림 현상 대해서 정부도 좀 즉각 대응이 나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장마와 집중호우, 특히 이제 장마라고 해서 물론 이제 복합재해라고 해서 남부지방은 이제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은 남부지방은 지금 더위에 또 이제 시작이 네. 됐는데요. 장마 집중호우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태풍.
다음 주는 태풍도. 태풍의 조짐이 살짝 보이는 다음 그런 열대 저압부의 형태도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제는 한 번 비가 내렸다라고 하면은 이제 집중호우의 형태로 내리기 때문에 만전의 대비가 좀 필요한데요. 이런 만전에 대한 대비는 좀 과잉 대응을 해도 좀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좀 철저하게 선제적인 대응해야 된다.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한 그래서 기본적인 조치만 취하더라도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침수가 되거나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지하차도 침수 사건으로도 우리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트라우마가 인명 있습니다, 피해가 다들.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경우에는 좀 집안 그 좀 저지대라든지 아니면 지하차도처럼 낮은 지대에 위치한 곳에 침수를 좀 우려를 해서 선제적으로 좀 통제를 하거나 우회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행정적인 조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많은 도움 됐고 많이 시청자분들 도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망명이 주 영국 북한 공사였던 태영호 전 의원 이후 최고위 북한 외교관의 한국 망명 네 번째라고 하고 처음이라고 하는데 자, 태 전 의원 직접 모시고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자, 먼저 이 탈북민으로는 처음으로 이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내정됐다는 소식이 오늘 아침에 좀 전해졌는데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된 거는 아니라고 해요. 아니어서 제가 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 공식 발표 나면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 SNS에 리일규 참사 방금 리포트 보셨던 리일규 참사 참 잘했다라고 글 올리신 걸 제가 봤는데 친분이 굉장히 두터우신 것 같은데 직접 예. 만나 보셨습니까? 예, 이일규 참사가 이제 한국에 온 다음에 예. 저희 가족끼리도 모여서 식사도 했고 가족끼리도. 또 애들은 또 애들끼리 또 지금 교류도 하고 원래 이렇게. 아는 사이였습니까? 대단히 가까운 사이였고 거의 북한에 있을 때는 매일 탁구도 치고 네. 이렇게 가까웠는데 아쉽게도 북한에 있을 때 제가 한 번도 탁구에서는 이겨보지 못했던 그런 일규 참사가 탁구를 잘 칩니까? 예, 그런 후배였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혹시 망명에 쿠바에서 네. 주재관으로 있었다고 하는데 일규 참사가 망명에 혹시 좀 도움을 주셨습니까? 제가 저도 한국에 와서야 알게 됐고 아. 쿠바에 있을 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지요. 네. 단 한국에 온 다음에 저한테 이제 한 이야기로서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국에 와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예. 매일 그렇게 이제 들여다봤다고 해요. 그리고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제가 지금 태영호 TV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예, 있거든요. 예. 한 30만 명 구독자 정도 되는데 네. 이것도 들어와서 보고 또 제가 썼던 책 3층 서기실의 암호도 여러 번 읽어보고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내가 이거 한국에 와서 더 잘 살아야 되겠다. 해외에 있는 북한 외교관들이 이렇게 다 인터넷을 통해서 저의 지금 삶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좀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탈북민 외교관이랄지 이런 분들이 태 의원님 어떤 활약상 네. 보시면 좀 동경하는 부분도 있겠다 예. 이런 부분도 있겠군요. 예. 어쨌든 이 일규 참사가 쿠바 전문가라고 하는데 예. 어떤 인물이십니까? 그 북한 외무성 내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의 그 중남미 통이었고 그 다음에 북한 외교관들이 같은 경우에는 일을 정말 열심히 해도 칭찬을 받거나 상을 받기는 힘듭니다. 그렇습니까? 비판이나 처벌 또 까다 가면 총살까지도 가는 오. 이런 파리 목숨과 같은 이런 시스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규 참사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으로부터 표창장까지 받아서 자기 집 거실에 걸어두는 것 같은 그런 아주 북한에서는 일러주는 그런 1호 중남미 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 퇴전 이후 최고위 외교관 망명이라고 다들 네. 얘기가 지금 떠들썩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참사란 쥐기는 어떤 위치입니까? 그 북한의 외교관들은 서열을 볼 때 예. 외교관으로서의 직급과 국가 행정 공무원으로서의 공무원 직급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외교관 직급에서 공사였고 네. 일규 참사의 경우에는 참사입니다. 그런데 대사관마다 나라의 크기, 중요성에 따라서 공사 직급이 있는 데도 있고 예. 또 없이 대사 다음에 참사가 있고 그러면 일규 참사인 경우에는 2인자라고 볼 수 있죠. 저도 공사이지만은 대사가 있으니까 2인자고 예. 단 행정 직급으로 보면 일규 참사에도 북한에 있을 때 중남미국 부국장이었고 예. 저는 유럽국 부국장이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직은 북한에 있을 때는 같았죠. 거의 2인자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참사가요, 이 한국 망명 결심한 게 이 불평등한 평가로 인한 좌절감과 분노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북한 주민들이 뭐 빨리 통일하자, 네. 뭐 이런 분위기가 많다고 하는데, 일부 참사가 얘기한 그 부분 저희가 한번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통일 시각은 여러 가지인데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그냥 합쳐서 잘 사는 거, 평화적으로. 하나는 전쟁이라도 해서 우리가 먹든 해서라도 끝내자. 죽든 살든 지금보다는 낫겠다. 네, 들으셨는데 이 통일하자, 네. 북한 주민 내에서 이런 말도 있고, 결국에는 이 참사가 자기 자식들은 이렇게 살게 할 수 없다, 네. 더 이상 이렇게 살게 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좀 들었는데, 많은 북한 사람들, 주민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 당연하죠. 북한에서 일반 주민들이 흔히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확 전쟁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예. 근데 방금 이제 표현한 것처럼 죽든 살든 지금보다 낫겠지 이겁니다. 차라리 전쟁이 날 수도 예, 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결국은 북한 사람들의 심리는 북한이 어차피 무너질 거고 그렇게 되면 좀 사람들이 죽더라도 지금보다는 낫다. 이게 북한에서 일반 사람들이 항상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은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과 다른 특징이 자녀의 교육,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는 부모들이 정말 모든 걸 다 때려박는 맞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북한의 경우에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걸 다 바쳐 교육시켜봤자 그 자녀들의 미래가 안 보이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최근 한 10여 년 동안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지금 20대, 30대의 자녀들이 예.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습니다. 왜? 애를 낳아봤자 그런 애를 키워서 뭘 할 건데. 이 현실에.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유엔에 합계 출생률을 1.3이라고 했지만 예. 이것도 다 왜곡된 숫자입니다. 아. 북한은 이미 합계 출생률이 1선을 무너졌습니다. 북한도 어떤 우리 남한과 다른 그렇죠. 이유지만 저출생이다. 예, 완전히 저출생의 위기입니다. 오죽하면 김정은이가 어머니데이라는 걸 열고 제발 좀 애들 좀 낳아달라고 이제 간청하는 이런 예. 정도까지군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북한의 부모들은 물론 지금 자라고 있는 새 세대들도 북한의 미래가 없다. 이 생각은 결국은 지금 북한에 완전히 만연해서 그런 것들이 바로 일규 참사와 같은 저런 고위 외교관들의 탈북의 기본 동기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저 앞서 리포트 본 것처럼 북한 주민은 물론 뭐 외교관들도 굉장히 이제 동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어제 보니까 또 프랑스 주재 북한 외교관 가족도 미국으로 망명했다 이런 소식도 들리는데, 망명 러시 계속될 걸로 보십니까? 예. 제가 알고 있는 자료를 여기서 다 공개하기는 그들의 신변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예. 프랑스에서 망명한 지금 가족은 두 가족입니다. 두 가족. 예, 외교관 두 가족인데 제가 들은 바에 하면 일단 안전한 곳에서 지금 보호를 받고 있고요. 향후 미국으로 가겠는지 대한민국으로 오겠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그렇군요. 될 것 같고, 이외에도 좀 저와 친한 그런 친구들의 외교관들의 자식들도 예. 지금 망명한 건데 그 신변 문제 때문에 다 이야기하기엔 그렇고요. 그런데 가슴 아픈 거는 이런 탈북 과정에 성공하지 못해서 다시 붙잡혀서 북한으로 강제 북송되는 이런 사례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해에 이제 세상을 한번 흔들었던 블라디보스토크에서의 외교관 모자 탈북 사건 같은 것도 그들이 탈북의 대사관 밖을 벗어나와서 결국은 탈북에 성공하는 듯 했으나 네. 러시아 경찰에 잡혀가지고 다시 북한에 넘겨져서 북한으로 강제 북송되는 이런 사건들도 있는데, 제 동료들의 가족들이, 외교관 동료들의 가족들이 이렇게 다시 강제 북송되는 이런 비참한 비극을 제가 접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좀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 참사 인터뷰 보니까 이 탈북 준비하면서 3개월간 7kg 정도 빠졌다. 마음고생 굉장히 심했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탈북이라는 게 굉장히 목숨을 걸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이번에 이 이일규 참사의 경우가 더욱 그러한데요. 예. 물론 저도 그랬지만은 저는 그래도 영국이라는 데는 우리 한국 대사관도 크게 있고 국정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영국과 우리 한국 사이 관계가 좋기 때문에 예. 공조가 되고 협력이 됩니다. 그런데 쿠바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와 수교도 없고 전혀 북한과 오히려 가까운. 완전히 북한의 동맹국이죠. 예. 예, 그런데 거기서 탈북한다는 건 까딱하면 잡혀서 바로 북한에 끌려가 총살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본인 자체도 탈북을 오랫동안 준비했지만 자기 아내에게조차도 탈북 6시간 전에 가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아닌가. 이 정도로 본인 자체가 보안을 유지했고 딱 본인의 심정을 제가 이해되는 게 뭔가 하면 공항에 나와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그 1시간 동안 평생 종교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 하늘에 대고 하나님께 제발 우리들이 저 비행기에 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네.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딱 제가 오버래핑 되더라고요. 북한 사람들은 평생 유물론 이런 교육만 받다니까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체절명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이 오면 결국은 믿을 건 하나님한테 막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서 그런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이거 정말 탈북의 정말 긴박했던 순간을 담은 그런 내용이라고 제가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자, 이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뭐 EU 참사 통해서 북한 내부 상황도 좀 볼 수 있었는데 예. 아까 뭐 저희가 본 내용이 비슷한 내용인데 김정은이 이 반통일 2국가 정책 들고 나와서 뭐 북한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아까 전쟁 얘기도 예. 하셨습니다만 통일에 대한 갈망을 뭐 차단해가지고 반발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부적으로는 뭐 지금 뭐 우리가 눈에 띄는 반발은 없지만 예. 심리적인 동요는 상당하다고 합니다. 우선 북한이 애국가에서 삼천리라는 표현을 지금 없애고 삼천리라는 말을 입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데 저희들은 북한에 있을 때 어릴 때부터 삼천리 금수강산이다라고 배웠거든요. 남한은 지운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학교에 걸어놓는 한반도 지도, 북한에서는 조선 지도라고 하는데 예. 그걸 절반 잘라서 북한만 걸게 한다는 건데 예. 이런 북한 내부의 이런 상황이 이제는 조성룡과 같은 북한 밖에 친북 이런 단체들에게까지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 지금 조성룡 같은 데서는 지금 60, 70대의 이 고령의 조청년계 일꾼들이 일본 조청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조선학교의 조선 지도를 절반 잘라서 걸라는 이런 지시를 집행하라고 하니까 완전히 지금 도대체 그러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 둘로 갈라지고 진짜 김정은이가 요구하는 대로 두 개 국가로 갈라지는 거냐. 이럴 수는 없다. 정말 내부 동요는 지금 심각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뭐 어쨌든 이 생생한 탈북 그리고 망명 얘기 많은 분이 귀 기울여 한번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제 국민의힘 합동연설회 때 발생한 지지자들 간의 충돌을 두고서 어쩌다 이 지경까지 간 거냐, 뭐 후보들 간에 선 넘은 안타전이 불러온 거 아니냐, 이런 사건 아니냐며 여러 말이 나오고 있는데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자, 국민의힘 당 선관위가 급기야 수사 의뢰까지 했다는데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당원 투표까지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분위기는 어수선합니다. 전당대회 충돌이 경찰 수사로까지 번졌는데요. 국민의힘 선관위는 폭력 사태에 연루된 유튜버 3명의 행사장 출입을 금지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한동훈, 원희룡 후보는 모두 상대방에게 책임의 화살을 돌렸는데요. 좀 계획하고 와서 난동을 피운 그런 거더라고요. 원희룡 후보 지지자들이 저에게 그렇게 연설방을 했던 것은 맞고요. 한 후보 측을 지지하는 유튜버가 이제 그 원 후보를 지지하는 걸로 보이는 사람들을 또 폭행하는 하지만 당 선관위가 주의 명령을 내리자 이후에 토론회에서는 이 상호 비방전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국회 상황도 한번 보면 자, 야당이 법사위에서 탄핵 청문회 추가 증인 채택을 했는데 여기에 뭐 이원석 검찰총장,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분들 나오라고 했습니다. 여당 여기에 대해서 강력 반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 10시부터 제 뒤에 있는 국회 중앙홀에서 76주년 재헌정 경축실이 열렸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민주당을 향한 규탄 대회를 대신 열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회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지만 거대 야당이 입법 횡포와 독주로 위법한 탄핵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헌법적인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탄핵 발의 청원을 가지고 탄핵 조사와 실질적으로 내용이 같은 청문회를 하겠습니다. 저도 입이 아픕니다. 이미 이 청원은 청원으로 성립이 됐어요. 법사위에 자동으로 회부된 겁니다.
결국 22대 국회 개원식은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해 역대 최장 지각 기록을 넘기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네, 국회 상황 알아봤고요. 자세한 내용은 정치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국민의힘 토론회가 어젯밤과 오늘 아침 연달아 있었습니다. 자, 보는 분들이 그만 좀 싸워라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대학교 4학년이니까 20살보다는 조금 되겠네요. 네. 오른쪽에 있는 분 전주혜 의원 아니세요? 네, 맞습니다. 제가 4학년 때 1학년이었어요. 1학년이었어요. 네. 여기에 20대 한 24, 5살? 5살 정도. 저희 사무실에서 20대 사진을 찾으라고 하니까 예. 찾을 게 없어. 만으로는 19이고 예. 우리 나이로는 20이었을 티셔츠 입고 예. 청바지 입고 머리는 약간 장발이셨어요? 제가 저 당시에 도어즈를 좋아했는데요. 저런 스타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잠깐만 이거는 와, 오늘 사진 중에 제일 앳돼요. 아 이거 제일 예쁘네요. 여태까지 본 원희룡 중에서. 중학생 때쯤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고등학교 자취하던 때 사진입니다. 고등학교. 결혼할 때까지 자취 생활을 쭉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사진 찍어줄 사람이 잘 없으니까 유일한 사진이어서 갖고 왔습니다. 네, 오늘 아침 토론회 모습이었는데 매일 뭐 싸우기만 하는 모습 보다가 간만에 서로 웃는 모습 보니까 보는 저도 좀 기분이 좋아지는데 윤기찬 부위원장님, 뭐 사진 쭉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후보들 가는 모습. 저럴 때도 있었구나 생각이 들어요. 본인들이 예전, 그러니까 이전 젊은 시절 좀 더 가신 분도 계시고,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본인들의 장점을, 그러니까 단점을 보완한다기보다는 장점을 조금 더 어필하는 형태의 사진 고름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 굉장히 귀여운 사진이 나왔죠. 장발이더라고요. 그렇죠. 저 부분은 이제 어머님들이나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오히려 호감감 갈 만한 사진을 선택하신 것 같고, 네. 나경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치권에 들어서 오래 계셨지만 어쨌든 저 정도 저럴 시대가 있었다라는 취지의 어필인 것 같고, 윤상현 의원님은 이제 군대 사진을 보냈기 때문에 본인과 약간은 대비되는 그런 어필을 했던 것 같고, 원희룡 후보의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좀 흑수저였다, 네. 배경 설명까지 보탠다 그러면 그런 약간의 다른 후보들과 대비되는 이미지상 그런 취지의 주장을 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런 훈훈한 모습도 좋고, 그러나 당대표 선거이다 보니 본인들의 공약에 대한 당원들의 분명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약간의 차별적인 부분, 이걸 싸움이라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갈등이라 표현된다 하더라도 차별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각시키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다만 그 수위나 방법이 조금 비폭력적이고 네. 조금 더 톤다운 시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김상일 부대변인 어떻게 네. 보셨는지 궁금한데 이렇게 좀 표현의 방식입니다. 네. 표현의 방식이니까 좀 싸운 형식이었다면은 뭐 이렇게 좀 화기애애하게 네. 좀 부드러운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어떨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숙제 이제 아닙니까 전당대회라는 게? 그리고 이제 후보 간에 상호 존중이라는 게 존재를 해야죠. 네. 상호 존중이라는 걸 존중하고 그다음에 그 룰과 제도라는 걸 존중을 해서 해야지 나 이외에는 다 무시되는 듯한 방식으로 토론을 하고 캠페인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 이외에는 틀린 게 되는 거죠. 이제 흑백 논리로 모든 게 이제 진행이 될 수 있고, 그러면 다양성을 갖춰야 되는 민주 정당의 모습, 민주주의의 모습은 사라질 수도 있는 예. 우려가 커지는 겁니다. 물론 뭐 저렇게 한때 그랬다고 해가지고 그게 회복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그것이 너무 깊을 때는 또 다른 방식으로 굉장히 악순환이라는 것으로 전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제를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는 보기 좋은 모습이고 또 지도자다운 모습이고 또 국민들이 그걸 귀감을 삼을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런데 어제 밤에는요, 그전처럼 봐왔던 싸우던 모습이 많이 또 연출됐죠. 자, 시간을요, 어젯밤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떨어뜨리러 나왔습니까? 제가 대답해야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 한 후보에 대해서 우선 아쉬운 점은요. 조금 더 시기상조, 여유를 가졌으면 좋았겠다. 총선 때 부닥쳤던 당정 충돌로 예. 해결을 못하고 왔지 않습니까? 저는
총선 이후에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예. 저의 회복을 더 중시해서 했을 겁니다. 무조건 반드시 꼭 이 사람과 1박 2일 여행을 함께 가야 한다면 원희룡 후보냐 홍준표 시장이냐. 저는 원희룡 후보입니다. 저는 원희룡 후보와도 이 치열한 승부가 끝난 이후에 당의 화합을 함께하고 당의 승리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섭섭하시겠어요? 안 섭섭하실 것 같아요.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 두 분 사이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 우리는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라는 게 그런 게 아니죠. 네, 어제 토론회 뭐 주요 내용도 제가 봤는데 윤기찬 부위원장님, 자 밸런스 게임에서 한동훈 후보가 1박 2일 여행 같이 가야 한다면 원희룡, 홍준표 누구냐 했을 때 의외로 원희룡 후보를 꼽았는데 그러면서 뭐 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 같이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발언한 게 기억이 나는데 자 원희룡 후보가 그래도 같이 갈 사람이라서 그렇게 얘기한 걸까요? 아니면 홍준표 대구시장을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선택했을까요? 근데 비교적 저런 질문에 대해서 각 후보는 솔직하게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 부분도 만약에 원희룡 후보와 지금 앙금이 없으면 같이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같이 가고 싶냐 이런 질문보다는 같이 갈 필요가 있는 후보냐 이걸 물어봤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앙금을 털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한 후보는 원희룡 후보다. 그만큼 서로 약간 골이 깊은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 공격 수위가 조금 높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각 후보들 입장에서 보면 차별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과 차별화를 일단은 선거 전략으로 바탕으로 삼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일단 차별화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다른 후보들은 한동훈 후보와 차별화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런 반대 효과로 대통령과 관계 설정이 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별화 문제를 싸움이나 공격이나 네거티브다 이렇게 평가할 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처음 한 후보가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 후보와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각진 질문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근거 없는 차별화 시도이거나 또는 수위가 높거나 또는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통한 차별화 동료이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후유증을 낳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비춰보면 괜찮다 아직까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원희룡 후보에게 이런 질문 갔죠. 사회자가 한동훈 후보 떨어뜨려 나온 거냐.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데 좀 의문을 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상일 부대변인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한동훈 후보가 안 나와도 나왔을 것이라고 원희룡 후보가 대답을 했는데 네. 이게 뭐 진심일까요? 진심 아니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총선에 패배하고 지치고 그러면 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거는 한동훈 후보한테만 필요하겠습니까? 원희룡 후보도 똑같이 아하. 필요하죠. 네. 근데 본인도 충전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느닷없이 기자들한테 저녁에 전날 그 출마하기 전날 뭐 느닷없이 문자를 보내가지고 출마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지? 라는 의문을 갖게 됐고 그때 국민들이 다 생각한 게 뭐였냐면 대통령실과의 교감하에 나왔구나. 그러면 대통령실과의 교감은 무엇이었냐? 한동훈 후보와 대적할 만한 후보를 고르는 과정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측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의 추측인 거죠. 그냥 한두 사람의 추측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는 추측이고 의구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떨쳐낼 만한 답변은 못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오면서 했던 게 한동훈 후보가 좀 전에 이제 차별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차별화와 차별화가 아닌 거 두 개로 이분법적 사고로 보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 봐요. 대통령과의 차별화는 나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차별화는 배신입니까? 아니잖아요. 다양한 단계가 있어요. 1부터 100까지 있을 수도 있고 1부터 100만까지의 단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그러면서도 협력을 또 추구하고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너무 이분법적 사고, 네. 일반화의 오류 이런 걸로 전대가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게 근데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 보면 저 질문이 사실 숨어 있는 뜻은 이거잖아요. 예전에 이정희 정의당 의원이요? 정의당 의원이 그 당시에 대선 후보 나와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 떨어뜨려 나왔다 이렇게 그러네요. 얘기했어요. 예, 오버랩 나는 당선될 확률이 없지만 사실은 당신을 떨어뜨려 나온 거야. 좀 이런 질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신은 당선될 상황이 아닌 거 알면서도 오로지 한동훈 후보를 저격하겠다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에요. 숨은 예. 뜻은. 왜냐하면 저게 만약에 원희룡 후보가
나는 당선되려면 한동훈 후보를 떨어뜨려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질문은 아닌 거죠. 행간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니다라는 답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근데 답변이 좀 이거라면은 그걸 또 이해하고 꿰뚫었다면 아, 나는 당선되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부연 설명을 되는데. 했어요. 네, 그렇군요. 예. 자, 그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동훈 청문회를 좀 방불케 하는 뭐 다른 새 후보의 어떤 공세, 뭐 집중 난타전이 계속됐는데요. 그 영상도 한번 보고 오시죠.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하겠다고 하니 특검에 추가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가볍게 보시지는 말고 제대로 대응을 할 준비를 하셔라라는 말씀을 하고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여론조성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는 제가 관여한 건 전혀 없고요. 그분이 뭘 했는지 제가 알 수가 없는데 민주당의 양문석 의원이 뭐 24개 조직적인 댓글 정황에 어떤 개정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니 하다가 민주당의 양문석의 논리에 같이 편을 먹고 같은 당의 당대표 후보를 공격한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거야말로 아니라 네, 여러 공방이 오갔는데 뭐 한동훈 후보가 방어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윤기찬 부위원장님. 일단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는 원 후보가 아니 민주당이 한 후보가 제안한 제3자 특검법 받으면 어떡할 거냐라고 일단 공세를 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 한동훈 후보의 저는 실수라고 봐요. 애당초에 최상병 특검 뭐 추천 부가적 조건이 붙었지만 왜냐하면 지금 공수처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가적인 조건을 붙일 필요 없이 특검을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거를 특검을 받는다라고 하고 저 부분은 국민적 여론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다른 새 후보 의견과 같으시네요. 그렇죠. 그런데 한동훈 후보의 특검 이것도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특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왜 민주당 논리를 차용하느냐 또는 댓글 관련해서는 또 양문석 민주당 논리 차용하느냐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저 최상병 특검은 왜 민주당 논리를 차용합니까? 대강은 같은 거잖아요. 특검 하자는 측면에서는 민주당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그런 여러 가지 국민적 비판, 당원들의 비판에 대해서는 이거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 기본적인 취지는 알겠지만 일단 최상병 특검을 뭐 제3자 추천을 부가적인 조건을 붙인다 하더라도 저건 하면 안 되는 거죠. 저 부분은 저는 한동훈 후보가 좀 입장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렇군요. 자, 김정희 부대변인 일단 뭐 댓글팀 관련해서도 뭐 여쭤볼 텐데 뭐 한동훈 후보는 이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뭐 본인이 관여한 바가 없다 댓글팀 관련해서 완강히 부인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입장을 갖는 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어쨌든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상당히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 좀 세세하게 설명을 했어야 의구심이 풀리는데 그러지 않고 기본 입장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의구심이 풀리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본인이 관여한 바는 없다고 한동훈 후보가 얘기는 했죠. 그러니까 관여한 바가 없다라는 걸 하려면 좀 더 세세하게 알아봐서 그러니까 본인과 관련된 의구심이니까 내가 알아봤는데 누가 어떻게 했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해줘야 풀리지 안 그러면은 저게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부인하는 걸로만 들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장해찬 후보가 제시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면 그런 대목이 있잖아요. 이 자료를 공유하니 참여연대를 조져달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는 어디서 그렇죠. 그 자료는 어디서 나온 것이며 누가 준 것이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원희룡 후보나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뭐라 그러냐면 불법성이 있다라는 거를 시사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거는 분명히 답을 좀 더 세세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안 그러면 이게 계속 논란이 이어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 짧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것을 하냐 안 하냐 이것만 생각하면 그거는 지금 정당이 고착화된 지금 당 상황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라고 좀 봐요. 한동훈 후보가 지금 우위를 점하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의 안 좋은 당 상황을 타개하는 거에 고민인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든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달라져야 된다.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한동훈 후보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머지는 그냥 다 대통령 눈치 보고 대통령 따라가겠다가 되기 때문에 저는 차별화가 전혀 되지 않고 오히려 한동훈의 우위를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10초만 발로. 네, 10초입니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요, 사실은 민주당의 그 제안에 대해서 저희가 다 일일이 대안을 내야 돼요. 예를 들면요, 지금 대통령 탄핵 청원 있잖아요, 청원. 이 부분도
법사위에서 좀 무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꼭 거기도 대안 내야 되나요? 아니, 거기서 그게 만약에 다 아니죠. 통과된다 하더라도 헌재에서 그 위헌 결정할 거니까 그냥 지나가도 돼. 결론적으로 밝혀질 거야. 그렇게 따지면요. 민주당의 모든 공세에 대해서 다 대안 내야 돼요. 이거는 아니, 사전에 아니. 막을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그 얘기 아니라 국민에게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거를 하라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이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 불신이 굉장히 높은데 그럼 그 불신 해소를 해야죠. 민주당 얘기를 하라는 얘기는 저는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뭐 10초 한 달에 1분 넘어갔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초복이었는데 이 초복과 관련된 일입니다. 양 변호사님, 일단 복날을 맞아서 오리고기를 이 노인분들이 단체로 식사를 하셨는데 단체로 또 의식을 잃었다. 이런 내용인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일단은 초복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리고기를 함께 이제 나눠 먹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유독 늦게 도착한 4명이 한 테이블에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요. 그 4명만 지금 농약에 중독된 그런 증세가 나타난 농약에. 겁니다. 60대, 70대 여성 3명이 지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중대한 상황인데요. 이 3명의 여성이 위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이 된 것입니다. 경찰에서 위세척액을 이제 사용을 해서 위세척을 했는데 그것을 국과수로 넘겨서 지금 감정을 해본 결과 농약 성분이 검출이 된 것이고요. 당시에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의식을 잃었는데 흔히 농약을 먹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소량의 농약이 아니라 다량의 농약을 음식에 넣어서 이 한 테이블에 앉은 어르신들 4명이 농약에 중독된 것 아닌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 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농약에 중독됐을 때 마땅한 해독제가 없기 때문에 몸 체내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분해가 되기를 지금 시간을 두고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초복날에 오리고기 즐겁게 드셨을 텐데 갑자기 웬 날벼락인가 싶은데 이 장면 목격한 다른 어르신들도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은데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5사람이 따로 식사를 했어요. 그 중에 3사람이 쓰러진 거라. 2은 타고 쉬다가 할머니 회장은 집에 갔다가 회원이 쓰러졌다 하니까 저 회관이 왔는 게라. 그 할매들이 뭐 정신 먹고 막 앰뷸런스 실내 갔다는데 왜 뭐 좋냐고 하고 막 회장이 딱 쓰러져 버리는 거. 입에서 막 이상하게 막 오물 비슷하게 막 촥 나오고 전신이 다 마비됐어. 이제 안 깨어나는 거지. 네, 목소리 한번 들으셨는데 이문호 교수님, 네. 갑자기 오리고기에 웬 농약입니까? 이거 누군가 탔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수사의 초점은 이제 2가지입니다. 이것이 고의냐 과실이냐에 관한 것을 밝히는 거. 예. 2번째는 이 살충제 또는 농약이 예. 경로 그것이 정말 오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또 음식물에서 혹시 나온 것인지 이것인데요. 예. 일단은 첫 번째 그 고의성 여부와 이제 관련돼서는 일단은 지금 40여 명의 이 어르신들이 있었는데 유독 이 4명 정도만 이 음식을 지금 먹어서 탈이 난 것으로 봤을 때는 과실보다는 고의의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고의가 그렇게 있으니까.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 4명 중에서 2명이 이른바 회장단에 속하는 분이기 때문에 혹시 가상적 시나리오지만 회장과의 일정한 알력과 갈등과 시기 질투 무엇인가 사회적 갈등이 있었던 원한 것은 관계랄지. 네, 뭐 그런 것은 혹시 아닐지. 근데 우리가 일견 생각해서는 이런 조그만 마을에서 어떻게 다 친목도모를 하고 다 아는 사이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예. 의심할 수가 있는데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증폭되는 경우에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갈등이 증폭되고 더 공격행위가 실형화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고의의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을 가능성이 이제 크다.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만약에 죄목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살인미수, 살인죄라고 하는 뭐 이런 것에 아마 수사의 초점이 맞춰져서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해 보는 것이죠. 그렇군요. 혹시 뭐 고의라고 한다면 CCTV가 있을 테니까 요즘 많이 있지 않습니까? CCTV 보면 뭐 범인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CCTV에 관한 당일날 이 음식 주변의 이동 경로 등을 아마 파악하는 이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단순히 뭐 CCTV만으로 특정적인 사안을 입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의 그 평판, 무엇인가 험담 등에 대한 구술 증거, 참고인 조사도 함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살충제의 검체가
오리에서만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이 4명이 이를테면 식사 마치고 나서 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음료수 할 수가 있고요. 뭐 이런 것에 대한 뭐 경로 조사도 함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살충제 그 성분을 지금 만약에 용의자가 추정된다고 하면 이 용의자가 실제로 주변에서 갖고 있었던 것인지 등도 다 이제 밝혀져야 되는, 그러니까 일정한 수사의 종합적 접근이 뭐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좀 더 충격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번 농약 사건이 이 실제로 경북 지역에서 이 4번째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좁은 그 사회적 공간에서 무엇인가 알력과 사회적 갈등이 있는 것이 공통적인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가장 그 사상자가 많이 났던 것이 2015년 이른바 사이다 상주 할머니 사건. 농약 사이다 사건. 네, 그것인 거였죠. 소위 말해서 이 화투가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알려졌죠. 즉 같이 동네 사람 또 누가 이웃이 와서 이른바 그 10원짜리, 10점짜리 화투를 치는데 이것에 있어서 무엇인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니가 이 사이다에 이른바 그 농약을 타 놨던 것이고요. 근데 같이 먹었는데 그때 유독 이 사이다를 마시지 않은 사람이 바로 이 할머니였죠. 그래서 이제 수사에 초점이 이루어져서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또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일정한 구급행위, 구조행위를 바로 했어야 되는데 유독 이 구조행위를 하지 않았던 그런 분이 또 이 할머니였습니다. 의심스러웠다. 예. 그래서 이것에 있어서 뭐 대법원까지 가는 뭐 이런 상태가 됐는데요. 어쨌든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았고요. 그와 유사한 뭐 사건들도 청송에서 농약 소주 사건, 그리고 포항에서 농약 고등어 탕 사건인데 이 역시 사회적인 갈등이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농약 소주 사건 같은 경우에도 무엇인가 서로 간에 알력이 있었고요. 그래서 두 명이 소주를 마셨는데 한 명이 사망을 하고 용의자로 지목된 분은 참고인 등의 조사를 거짓말 탐지 조사를 앞두고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이고요. 아까 그 고등어탕 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회장단이 일정한 좀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인사를 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서 여기에 이제 그 농약을 탔던 뭐 이런 사건인데 요약하게 되면 이런 시골 마을이지만 무엇인가 그 갈등, 사회적인 반목 등이 이 끔찍한 살해 행위까지로 연결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양진 변호사님, 어쨌든 이게 뭐 고의든 뭐 아니든 뭐 범인이 밝혀질 거 아니겠습니까? 범인이 잡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중한형의 선고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설명해 주신 농약 사이다 사건의 경우에도 2명이 사망을 했는데 현재 무기징역 최고령 복역수로 지금 복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 사건의 경우에 물론 지금 사망하신 분은 아직 안 계신 상황이지만 혹시나 이제 만약에 이제 중한 상태로 중태 상태에 빠지게 된다면 중상해로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피해자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중형 선고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다음 사건 한번 볼 텐데 좀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서 주의 있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양 변호사님, 이 공원에서 산책하던 노부부에게 갑자기 난데없이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맞습니다. 8일 오후 7시쯤에 발생한 일인데요. 경기 고양시의 일산 호수공원에서 노부부가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제 전동 킥보드가 덮치게 되면서 사실상 이 남편분은 사실 경상을 입었지만 아내분의 경우에는 사망을 하게 됐는데요. 이 2명이 함께 킥보드를 타고 오다가 다른 자전거를 피하려고 하다가 저렇게 노부부를 치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공원에서 전동 킥보드 타는 것도 불법인데 무면허에 헬멧도 없이 타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10대 2명의 여고생에 대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렇군요. 이웅혁 교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킥보드를 타고 가는데 어떻게 있길래 이 노부부를 쳤는지. 그러니까 지금 그 학생 그 2명의 변명 아닌 변명은 자전거를 이제 피하려고 하다가 충돌하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지금 이 킥보드도 이제 엄연한 도로교통법 상의 이동 장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도 있어야 되고요. 일정한 이 규칙도 다 지켜야 됩니다. 뭐 이를테면 헬멧도 착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2인이 함께 동승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자전거를 피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변명으로 우리가 간주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이런 것이 계속 그 빈발하고 있고요. 일주일 전에도 사실 그 충북에서 학생 2명이 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차량하고 부딪혀서 사망을 했고요. 2018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이를테면 한 10배 이상 사고가 증가했습니다. 예, 이 2018년에 250건이었다가 지금 2,500건까지, 더군다나 사망은 무려 24명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각 기관에서도 전격적인 계도, 단속,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적극적인 법률 준수에 대한 시민 의식이 시급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가족들한테는 웬 날벼락입니까? 라이브픽입니다. 며칠 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세 도중 총격으로 오른쪽 귀에 부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피습당한 지 이틀 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 행보를 선보여 화제입니다. 트럼프가 피격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곳은 공화당 전당대회인데요. 귀에 거즈를 붙인 채 기립박수와 환호를 받으며 등장한 트럼프. 주먹을 다시 불끈 쥐고 굳건하고 강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댄스 상원 의원을 부통령으로 공식 지목하며 정치 활동에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피격 사건이 이목이 집중됐던 만큼 트럼프의 행보는 미국 여론 또한 바꿨습니다. 대관식의 특성을 띠는 미국 전당대회 분위기상 이번 전당대회는 트럼프의 파티였다라는 의견이 나오며 엄청난 지지를 받았고요. 귀에 붕대를 감았던 고흐의 자화상에 트럼프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도 등장하며 정치계의 반고흐다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네요. 대한민국 축구 선수를 향한 인종차별 논란이 또 발생했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지난 15일 스페인에서 열린 이탈리아 코모와의 프리시즌 경기 도중 상대 수비수 선수에게 인종차별적인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를 보고 격분한 팀 동료 다니엘 포덴세 선수가 상대 선수에게 주먹을 휘둘러 퇴장까지 당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후 코모 구단 측은 해명을 냈는데요. 선수들이 황 선수를 찬이라고 언급해 찬이와 발음이 유사한 제키 찬이라고 했을 뿐 의도적으로 폄하하려는 말은 한 적이 없다며 사과보다는 궤변에 가까운 말을 덧붙였다고요. 하지만 해외에서 제키 찬은 아시아인은 모두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뜻으로 동양 인종차별적인 의미로 사용된다는데요. 팬들은 분노했고 황희찬의 소속팀 울버햄프턴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럽 축구연맹에 공식 항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